안녕하세요. 김혜성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어요? 날씨가 많이 더워져서 이제는 마치 여름이 된 것 같은, 겨울에서 갑자기 훅 여름으로 뛴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여러분들 건강은 어떠신지요? 잘 지내고 계시죠? 예, 오늘은 8강의 이제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 이론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네. 아들러에 관련돼서 이제 어, 한번 책을 보겠습니다. 124페이지를 볼게요. 아들러는 이제 어, 자신의 이론을 갖다가 개인 심리학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 명명을 했습니다. 원래는 프로이드의 그 빈 프로이드의 이제 그 수요 모임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아들러의 강연을 보고 이제 프로이드의 강연을 보고 아들러가 매료가 돼가지고 이제 그 수요 심리 그 모임에 이제 거기 들어가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죠. 프로이드 심리학을. 예, 그래서 공부를 했는데 이제 대부분의 학자들이 아동이 인생 초기 5년이 가장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다 해서 거기에는 같이 동의를 하는데 프로이드 이론을 갖다가 어, 이제 자기가 보는 관점하고 다른 거를 이제 생각하면서 나중에 이제 결별을 하게 되는 이렇게 해서 개인 심리학을 주창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러는 프로이드와 같이 인생 초기 5년 동안의 경험에 의해서 삶이 많이 결정된다고는 같이 보았지만 생물학적이고 결정론적인 관점을 비판하고 인간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프로이드는 무의식과 의식과 그 다음에 전의식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본능과 자아와 그 다음에 초자 이런 거를 얘기를 해서 이게 나누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전체적인 걸로 이제 사람을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을 어떻게 주관적으로 개인이 자신을 어떻게 주관적으로 지각하느냐. 예, 여러분들은 내가 나를 어떻게 지각하는지요? 예, 그거에 따라서 행동이 결정된다고 보았기에 자신의 이름을 개인 심리학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였습니다. 개인 심리학은 아들러가 주창한 성격과 정신병리, 또 심리치료 등의 이론과 방법론을 다룬 심리학을 말합니다. 아들러는 성격 발달과 과정에서 개인 성격의 통일과 그 다음에 통일하는 양식과 열등감의 역할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들러는 일관성 있는 실제로서의 개인을 중요시했고요. 그 프로이드의 이제 어떤 환원론적인 인간관을 반대하고 인간을 더 이상 분류하거나 분리할 수 없는 완전한 통합체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아들러의 이론이 이제 보는 인간은 완성을 역동적으로 추구해 나가는 개인이며 이런 개인의 주관성과 또 세상을 어떻게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 세계관이 어떤 건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아들러는 열등감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특히 중점을 두고 누구나 다 열등감이 다 있는데 신체적인 열등감이라든지 사회적 열등감 여러 가지 열등감이 중에서 다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 열등감을 내가 어떻게 지각하고 어떻게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개인의 삶이 달라진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열등감은 인간은 가상적인 목표라는 건 내가 뭔가 자기가 되고 싶어하는 어떤 목표가 있잖아요. 이루고 싶어하는 그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존재다. 가상의 어떤 골대를 세워놓고 그리로 골을 향해서 끊임없이 이제 골을 넣기 위해서 움직이는 그래서 가상적인 최종 목표 이것이 굉장히 개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선천적으로 열등감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는데 개인의 열등감은 그것을 극복한 우월성 그리고 안정성, 숙련을 통한 유능감 등을 통해서 보상이 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인간은 이를 통해서 더욱 발전되고 확장된 자기 모습을 경험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심리학에서는 의식이 무의식보다 중요하고
그리고 각 개인이 지닌 신념 체계 및 감정과 행동 방식을 구성하는 개별적이며 주관적인 해석이 강조가 됩니다. 이를 생활 양식이라고 하며 이를 통해서 개인의 일상생활과 장기 목표, 역경에 대처하기 위한 고유의 행동 패턴을 갖다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고요. 노트북을 볼게요. 네, 아들러는 뭐라 그랬냐면 사회적 관심은 네, 다른 사람의 눈으로 통해서 보고 다른 사람의 귀를 통해서 듣고 다른 사람의 마음으로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사회적 관심이다. 아들러는 사회적 관심에 대해서 굉장히 그게 이제 본인의 이론에서 차지하는 게 이제 본인이 세계 1차 대전 때 종군 의사로 군의관으로 이제 참전을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사람들 병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대인 관계가 아예 그게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소외된 사람인지 네, 활발하게 이제 대인 관계를 하는 사람인지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예, 보고 그리고 이제 자기 이론을 만든 케이스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의 사회적 관심은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보고 또 다른 사람의 이제 예, 귀로 듣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으로 느끼는 것을 이제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쭉 보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민들레꽃이 바뀌어 나가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초파일 날. 그래서 이 예쁜 민들레꽃을 넣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질감하세요. 네, 아들러의 이제 사진이 나왔습니다. PT 11번에 나왔습니다. 알프레드 아들러에 대해서 1870년에 태어나서 1937년에 별세를 했습니다. 네, 아들러는 PT 12쪽을 보겠습니다. 거기다 이게 더 빠르겠다. 우와, 새들이 아주 네. 아들러는 오스트리아의 곡물 상인인 유태인의 이제 사남 이녀 중에서 둘째 아들로 태어났고요. 어린 시절 병약해서 어머니 이제 보호를 극진히 받았고, 네, 또 3살 때 동생이 폐렴으로 사망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5살 때 이제 폐렴이 걸려서 죽을 뻔해가지고 이런 그 동생이 죽는 걸 보고 자신도 질병 여러 가지 뭐 구루병도 걸리고 하여튼 그런 죽음의 공포로 인해서 이미 이제 어릴 때 의사가 되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생활 양식이죠. 네. 구루병, 뭐 교통사고로 인한 신체적 열등감, 명석한 형과 비교함이 괴로워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네, 신체 열등감이 있죠. 네. 중학교 때 공부도 또 못했어요. 낙제를 해가지고 수학을 낙제해서 자퇴 공고를 받았대요. 그리고 담임으로부터는 얘는 구두 제조업자나 되는 게 적합하겠다 이렇게 권고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끝까지 아들을 갖다 격려를 해서 우등생으로 정신과 의사로 빈대학교에 이제 의과대학에 들어간 거죠. 네, 또 그 다음을 볼게요. 아들러는 정신과 의사로 일하면서 만난 연주자나 그 다음에 고개사, 예술가 등 이런 환자에 대한 경험이 어릴 때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장점과 능력을 개발하며 열등감을 극복하는 노력의 결과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인간이 진보하고 성장하며 발달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저는 정신과 의사로, 심리치료사로, 가족 상담사로, 강연자로 아주 평생을 아주 봉사의 일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이론을 정립하게 된 계기가 이제 1차 대전 때 종군 군의관을 하면서 병사들을 관찰을 한 거죠. 사회적 관심을 갖다가 이제 그때 사회적으로 이렇게 잘 어울리고 이런 사람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훨씬 죽음에 대한 전쟁에 나왔으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도 많았을 거고 그래서 굉장히 정신적으로 취약한 거를 이제 알은 거죠. 1922년에 이제
아동 상담소를 그때 22곳을 갖다가 공립학교에 개설을 했어요. 그리고 지역사회에서도 정신치료사의 이제 역할을, 이제 선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1926년 미국 대학에 순회 강연을 했고요. 뉴욕의 병원도 개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컬럼비아 대학교 개공 교수로 1935년 그 미국에 영주를 하면서 롱아일랜드 의과대학의 임상심리학 교수로 재직하고 세계 곳곳에 강연을 다니며 열정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네, 책을 한번 볼까요? 이 사람의 책을 제가 이제 소개를 하느라고 이미지를 넣습니다. 요거 미움받을 용기, 아들러의 이제 심리학 입문, 그 다음에 미움받을 용기, 네, 그리고 늙어갈 용기, 나를 사랑할 용기, 이 책을 이렇게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이 아들러의 심리학이 현대 사람들하고 굉장히 잘 맞는 심리학이에요. 여기 까맣게 나온 PPT 21쪽을 한번 볼게요. 청년과 철학자가 이 책에 나오는 거를 제가 몇 개를 넣었어요. 세상에, 선생님은 아니, 아들러는 심리학의 대가라면서요. 철학자. 아들러 심리학은 트라우마를 명백히 부정하네. 이런 면이 굉장히 새롭고 획기적이지. 분명히 프로이드의 트라우마 이론은 흥미진진한 데가 있어. 마음의 상처가 현재의 불행을 일으킨다고 생각하지. 인생을 거대한 이야기라고 봤을 때 그 이해하기 쉬운 인과 법칙과 드라마틱한 전개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놓아주지 않는 매력이 있어. 하지만 아들러는 트라우마 이론을 부정하면서 이렇게 말했네. 어떠한 경험도 그 자체는 성공의 원인도 실패의 원인도 아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받은 충격, 즉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경험 안에서 목적에 맞는 수단을 찾아야 된다. 경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 부여한 의미에 따라서 자신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주관적인 걸 강조했잖아요. 주관적으로 내가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느냐. 이게 바로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자네는 아마 조직에서의 해방을 자유라고 생각했겠지? 가정이나 학교, 회사 또는 국가에서 뛰쳐나오는 것 말이야. 하지만 실제로 조직을 뛰쳐나오도 진정한 자유는 얻을 수 없네. 남이 나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든 마음에 두지 않고 남이 나를 싫어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인정받지 못한다는 대가를 치르지 않는 한 자신의 뜻대로 살 수 없어. 자유롭게 살 수 없지. 청년, 선생님은 저더러 남에게 미움받아라 하시는 겁니까? 철학자, 미움받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일세. 이제 이렇게 얘기를 이제 책 중에 있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습니다. 아들러의 이제 인간관을 한번 볼게요. 첫째가 아들러의 인간관에서 첫째가 인간을 사회적 존재로 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목표 지향적인 존재로 봤고요. 세 번째 주관적인, 그리고 네 번째가 창조적인 존재를 봤습니다. 사회적 존재를 볼까요? 자세히 이제 사회적 존재를 풀어볼게요. 네. 인간은 사회 속에서, 사회 관계 속에서 소속감과 유대감을 가지고 어때요? 우리는 가족이라는 그 관계 속에서 가족 안에 소속감과 또 정서적 유대감을 가지고,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자라고, 네, 예, 낳고 자라고, 네, 그리고 또 사회의 공동체 속에 또 소속돼서 일하면서 학교 공동체 속에 소속돼서 이렇게 이러면서 소속에 대한 적응력과 조건을 알아가며 자신의 존재 의미를 부여해서 유능성을 키울 때 행복하면서 강인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소외와 겁으로 인한 고독과 외로움이 심리적 문제를 야기하며 개인의 발전을 저지한다, 이렇게 이제 봤습니다. 이미지 보세요. 아이가 학교에서 모든 애들한테 다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이 아이는 어떻겠어요? 자신감이 있을까요? 네. 또래 집단에서 그 거절받는 거는 정말
왕따죠, 한마디로. 얼마나 암흑하겠어요, 마음이. 네, 이렇게 엎드려서 울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 28쪽 보면 아주 힘차게 지금 그 부장님, 과장님, 그 다음에 대리 주임 다 같이 직장에서 아주 그냥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선 구호를 외쳐가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죠. 이게 바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이렇게 같이 어울려 있을 때, 어울려 지내면서 뭔가를 할 때, 그럴 때 소속감과 유대감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 성장하는 존재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두 번째가 목표지향적인 존재로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 목표지향적인 존재에서 이제 아동애한테 적응했을 때 어떤 아이들은요, 관심 끌기를 목표로 해서 행동을 해요. 또 어떤 애들은 힘의 추구를 목표로 해서 계속 행동을 해요. 어떤 애들은 복수 안각품이에요. 어떤 애들은 또 관심 끌기 위해서 부적절하게 그리고 불완전함 계속 증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들마다 어떤 그 긍정적인 거를 갖다가 해야 되는데 부정적인 어떤 목표를 이렇게 지향해서 행동을 하는 아동들이 있거든요. 이것이 그대로 자랐을 때 어떻게 했어요? 어른 됐을 때 성인이 돼서도 여전히 이 모습으로 계속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적응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목표지향적인 존재의 이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잘 안 넘어가네요. 넘어갔습니다. 지금 축구를 하는 거가 나와요. 축구하는 장면이. 골대를 향해서 골을 집어넣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목표 지향적인 거죠. 우리가 긍정적인 목표를 지향하고 이렇게 그 골대를 향해서 나아갈 때 사람은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죠. 이게 바로 우리가 아들러가 본 사람에 대한 거죠. 넘어가야 되는데 또 안 넘어가네. 엔터 해볼까? 안 넘어간다. 또 스톱에 걸렸네.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그때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PPT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제가 컴퓨터 PPT를 해야 되는데 엔터가 넘어가질 않네요. 뭐 때문에 그렇지? 잠깐 그러면 노트북을 접고 컴퓨터를 보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네. 목표지향적인 존재했죠. 이미지 32쪽에 우리나라 축구선수가 골을 지금 차는 모습도 나와 있어요. 이게 목표지향적인 거죠. 인간은 역동적으로 목적을 추구하는 개인이며 미래의 목표를 향해서 창조적으로 삶을 개척해 나간다. 이렇게 봤습니다. 인간은 개인의 독자적인 전체성을 가지고 움직이며 내 최대의 동기로 우월에 대한 욕구를 이렇게 꼽았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 우월에 지고 싶지 않으세요? 누구나 다 어떤 회사 조직에서는 그 위에 뭐 과장, 그 위로 대리, 과장, 부장, 뭐 이런 이사 이런 식으로 우월의 욕구를 가지고 일을 하죠. 또 학생들은 이번에 A를 받아면 다음번에 A 플러스를 받기를 원하고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인간은 독자적인 전체성을 가지고 최대의 동기, 움직이는 동기가 우월에 대한 욕구라고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주관적인 존재, 현실과 상황을 주관적으로 달리 똑같은 현실이고 상황이지만 그걸 갖다가 그걸 해석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각 개인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따라서 주관적 현실을 지각하는 거죠. 개인의 생각, 가치관, 감정, 긍정적 경험과 부정적 경험 등으로 인지의 형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과 환경의 중요성과 각 개인의 창조적 힘이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봤습니다. 자신의 독특한 삶의 방식인 라이프 스타일을 그렇게 선택한다고 합니다. 아까 아들러 얘기를 했었는데 아들러는요, 그 폐렴이 걸려가지고 누워서 이제 치료를 받고 입원해서 치료받고 있는데 의사가 자기 아빠를 불러가지고 얘는 이제 가망이 없으니까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불러서 얘기를 하더래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아들러가? 아기가 그 5살 먹은 애가 그 의사가 소곤소곤 아빠한테 얘기하는 소리를 듣고서는 나는 저런 의사는 되지 않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해요.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아마 노력을 해서 의사가 된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생활 양식이라고 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생활 양식이 뭐였냐면 나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 네, 그게 어릴 때 제가 생각한 거였어요. 왜? 우리 엄마가 제가 기독교 노인 그 복지 시간에 그 얘기를 했는데 우리 엄마가 네, 어릴 때 학교에 입학을 하고 그리고 나서 할머니가 입학식에 갔다 오고 나니까 할머니가 난리 치고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보낸 게 아니라 이 고집스러운 할머니가 학교를 가면 큰일 나는 것처럼 난리를 치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학교를 못 다닌 게 한이 돼가지고 네. 그 할머니에 대한 원망을 평생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네. 이것이 바로 저희 엄마를 보면서 제가 늘 엄마는 뭘 하고 싶었냐면 사회적 활동을 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런데 전업주부로 사셨죠. 그러면서 늘 그 목마름, 갈증을 이렇게 한마디씩 할 때 그래서 저는 나는 능력 있는 여자로 살고 싶다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어릴 때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공부를 20대 때 다 이루지 못하고 나중에 이제 40 넘어서 다시 이제 공부를 하고 싶어 하면서 끝까지 정기를 달려올 수 있는 어떤 그게 베이스에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엄마의 한도 저한테 있었던 거죠. 그게 바로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나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겠다. 예. 그것이 저는 공부를 택한 거죠. 네. 그래서 자유의지와 선택을 중요시했습니다. 예. 네 번째가 창조적인 존재예요. 인간은 창의적이고 창조적이며 특별하고 독특한 존재이다. 각 개인마다 다 특별하고 독특한 존재죠. 그리고 아주 창조적이고 특별하지요. 생긴 것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또 생각하는 것도 다르죠. 아무리 오래되고 고질적인 문제를 가진 내담자라도 새로운 행동을 취할 수 있으며 문제가 되는 감정과 태도 그리고 생각을 버리고 새로운 대처 형식을 시도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가 39번째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는 뭔가 새로운 창의적인 걸 많이 이제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유럽의 성당에 저런 그림을 그려내고 그 다음에 코스모스 꽃이 빨주노초 파남보가 되듯이 이렇게 계속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죠. PT 42쪽에 보면 아들러의 주요 개념이 나오는데요. 첫째가 사회적 관심이에요. 사회적 동기에 의해서 행동한다. 두 번째, 생활 양식. 그것은 부모의 양육 태도하고 많이 관련이 있는데 개인의 인지 조직의 충고 틀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부모의 양육 태도는 좀 이따 볼게요. 중요한 CS가 뭐냐면 용기,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 그 다음에 나에 대한 유능감, 나에 대한 가치. 이게 중요한 거로 이제 보고요. 그 다음에 열등감을 굉장히 중요하게 봤습니다. 인간 열등감은 인간 행동의 창조적 원천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나라 속담에 작은 고추가 맵대요. 키가 작은 사람이 굉장히 야무진 경우가 많거든요. 일 처리를 아주 똑부러지게 하고 그게 바로 자기의 열등감, 신체 열등감을 보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결과죠. 그래서 창조적인 원천이다.
열등감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퇴보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들러는 그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 그것 때문에 아까 앞에서도 그 많은 뭐 서커스단이라든지 예술가 이런 사람들이 그 열등감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이제 알았잖아요. 네, 그렇듯이 또 다섯 번째가 우월성 추구예요. 변화하며 성장하는 자기 실현으로 보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월성을 갖다가 끊임없이 추구를 하죠. 사람은. 여러분들도 공부하러 오신 이유의 밑바닥 욕구에서는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공부하시고 알아야지 세상을 좀 더 직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우월성 추구거든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가 출생 순위예요. 우리 집에서 내가 몇째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우리 집 가족 역동이 어떠냐, 의사소통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엄마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 아빠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가족과도 형하고는 관계가 어떤지 이런 거에 따라서 그래서 첫 번째 사회적 안심은 인간은 소속감을 추구하는 사회적 존재로서 사회에 참여해서 타인에게 기여할 수 있는 이타적인 측면을 강조하고요. 타인에 대한 공감, 이해, 배려, 그 다음에 일체감의 그런 느낌이 외로움과 고립감을 덜 느끼고 건강하고 적응적이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지역사회에 대한 거기서 더 나가서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떠나서 이제 밖으로 더 나가서 지역사회에 대한 감정이라든지 우정, 동료애, 이웃사랑 등 타인 지향적인 사람이 정신적으로 건강하다고 합니다. 가족, 또래, 교사의 관계를 통해서 이것은 발전하고요. 일반화되고요. 그 다음에 인류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이 되죠. 그래서 최초의 사회화의 아주 중심은 가족이죠. 가족께서 특히나 양육자가 나를 어떤 사람으로 나를 갖다가 늘 거울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어떠한 사람이 될 거라고 너는 이걸 참 잘하는구나. 너는 인사성이 참 밝구나. 그리고 친구도 나를 좋아해주고, 그리고 교사한테도 칭찬받고, 너는 이거를 잘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그런 관계를 통해서 발전이 돼서 일반화된다는 건 뭐예요? 우리 엄마가 나를 갖다가 귀하게 여기니까 밖에 나가서도 다른 친구들도 어른들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나에게 아주 나를 갖다 선대할 거라는 그런 이제 믿음이 있는 거죠. 신뢰가 있고요. 그것이 나가서는 인류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이 된다고 이렇게 봤습니다. 자기 욕구,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기 욕구 지향적인 사람은 사회적 관심이 결여된 사람이고 인생의 실패자가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생활 양식을 보겠습니다. 4살에서 5살 때 이미 형성이 된다고 봤어요. 그래서 삶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요. 이것은 그리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어떤 행동 방식과 습관을 갖다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삶을 영위하는 근거가 되는 기본적 전제와 가정, 그리고 개인의 초기 발달과 독특한 생활 양식은 자아 개념이 되고요. 그리고 자기 가치, 그리고 어떤 태도를 형성한다고 하죠. 그래서 생각과 느낌과 행동의 기반이 되고 개인에게요. 그리고 열등감 보상을 위한 행동이 생활 양식으로 이어진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엄마의 그런 평생의 엄마의 열등감. 이런 것들이 바로 생활 양식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됐습니다. 인생 초기 기억이 어떻게 기억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 중요하죠. 그래서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적 상담을 할 때는요, 초기 기억을 체크를 해요. 그래서 혹시 잘못된 초기 기억이 있지 않는가? 그러면 그걸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엄마도 찾아가고 내가 이런 기억이 있는데 친척도 찾아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걸 어떤 사건을 갖다 내가 잘못 해석하고 지금까지 그걸 가지고 있었다면 그걸 바꿔나가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오류를 하면서 왜곡된 그것이 바로 자기 개념이나 그 다음에 자기 행동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자기 발달에 잘못된 오류로 인해서 이렇게 발달됐다면 그걸 갖다가 다시 리턴해서 수정을 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아동의 생활 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부모의 이제 그 양육 태도,
이거를 보겠습니다. 첫째가 지배형이 있고요. 아이들은 이제 지배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생형이 있고, 그 다음 세 번째가 회피형이 있고, 네 번째가 사회적 유용형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지배형은 바로 독재형의 양육 태도를 가진 부모가 키운 아이들은 부모가 나를 갖다가 독재적으로 지배했듯이 자기도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들어요. 네, 그렇고 기생형은 너무 과보적으로 부모가 키운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능력이 모자라. 그러니까 나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 이렇게 사는 생활 양식으로 이제 형성이 될 수가 있죠. 세 번째 회피형이에요. 비교하고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이러는 부모가 바로 이제 회피형 생활 양식을 만든다는 거. 뭘 해봤자 늘 엄마한테 아빠한테 비난받고 잘못했다고 욕먹고 또 깎아내려요. 또 동생하고 비교해가지고 동생만도 못하다고 이러죠. 이러고 손가락질하고 막 이러니까 아이들은 뭐든지 다 해봤자 인정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하고 오히려 비교당하고 비난받으니까 회피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얘네들은요 학습된 무기력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사회적 유형은 민주적인 부모의 유형입니다. 그래서 지배형, 독재형 부모, 지배형의 아이들은 다람쥐가 그냥 저거 뭐야 저기 도토리만 먹어가지고 나는 단백질이 부족해 겨울잠을 자면서 그러고 이제 하듯이 그렇게 부족해요. 사회성도 부족하고 기생형 나 혼자 살 수 없으니까 누군가에게 저렇게 남의 생물체에다가 알을 낳아가지고 거기서 깨어난 애벌레가 그 생물을 먹고 사는 이런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이제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세 번째 회피형이에요. 멍하고 있어요. 짐승을 제가 저렇게 비유로 넣어놨는데 아무 의욕이 없어요. 그냥 피하고 마치 야곱처럼 일만 저지르면 도망가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형하고의 문제에서 딱 그 배고픈 걸 이용해 가지고서는 이제 팥죽을 팔아서 그 장자권을 사기해서 하지만 실제로 자기 형제끼리 그건 일어난 일이지 부모가 네가 장자다고 인정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엄마하고 또 작당을 해가지고선 그 축복을 갖다 가로채버리는 이런 일. 그래서 이게 탄로나니까 어때요? 여러분? 그냥 도망가잖아요. 나중에 또 거기서도 외삼촌 집에서도 어때요? 또 양이 얼룩이 양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 뿜싹을 제대로 쳐주질 않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돼서 부자가 되니까 또 이 외삼촌 낯빛이 또 다른 거예요. 외삼촌의 아들들도 대하는 게. 그러니까 또 그럼 정동당당하게 얘기를 해서 내가 언제 가겠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가야 되는데 또 도망